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전 부사장이셨고 지금은 숭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원래 우리 서준식 교수님은 그 채권 전문가로서 그랬죠. 크게 명성을 떨치시다가 또 주식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 소위 채권쟁이가 하는 주식 투자 네네. 정말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 이런 말을 생기게 하신 분인데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한번 좀 해주세요. 왜 채권을 알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네. 그 유리한지. 왜냐하면 채권은 모든 그 투자 자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3%일 때, 5%일 때, 7%일 때 각각의 투자 자산들의 가치는 달라져요. 네. 예를 들면 뭐 임대료를 5% 받는 어떤 빌딩을 가지고 계시죠? 예, 네? 가지고 계시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시면 이게 금리가 7%일 때 이 빌딩의 가치하고 3%일 때 빌딩의 가치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채권은 자금의 이동을 이렇게 금리는 이동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호등 역할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채권을 알고 그 투자 자산들을 살펴보면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주식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 이건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하루에 3%, 4%, 5%씩 막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이게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탄 느낌인데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이 시장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렇죠. 연준이 네. 과연 잡을 수 있겠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네.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이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우리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저작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2021년도를 볼 때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드리고 나서도 제가 또 이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생뚱맞는 얘기였죠. 아무도 그런 걸 걱정하지 그렇죠. 않는 그때는 때문에 한참 시장이 좋을 때였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칼럼을 좀 쓴 게 있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걸 잠깐 보시면 제가 2021년 5월에 금리 인상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가 가계 부채 증가세하고 부동산 가격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8월 정도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와 있다. 지금 앞으로 올 거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미 와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될 거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지금 크게 상승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돈의 힘이 약할 때 쉽게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죠.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썰물이 돼야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때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런 때가 조금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한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우리한테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거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지표가 뭐 5%니 7%니 이런 거는 다 과거에 그 요즘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고 뭐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다 보면 그 어떤 상품의 그 비용을 그 담당하는 그런 원자재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이미 올랐는데 그게 상품 물가에 증가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1년 뒤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제가 작년에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뭐 담당하고 있는 것이 원자재, 그다음에 뭐 농산물, 그렇죠. 유가 뭐 이런 게 그 크잖아요. 원자재 그죠. 원자재 예. 가격하고 그래서 요새 밀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네네네. 예, 그런 농산물. 그런데 왜 지금 걱정하시죠? 지금 한번 보실게요. 네. 구리의 한 5년 동안의 가격 추이예요. 최근에 네. 그럼 2021년도 그죠. 언제 올랐나요? 코로나 이후서부터 쭉 예, 올랐네요. 코로나 이후부터 요때 올랐죠. 네. 요때 걱정을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요때 오른 것들이 지금 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죠?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걱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요때랑 요때는 약간 빠졌다가 다시 그 전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 유가도 사실은 그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요거를 5년치를 보면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 3개월치를 한번 보면 구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급등하고 있지 않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지금의 물가가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도에 그 물가 지표로 몇 프로 그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약간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 잔여 남아 있는 게 있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으로 지금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은 이제 조금 걱정 덜 하셔도 된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에만 집중하고 여기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거시적 지표들은 1년 네. 후를 보면서 투자의 참고 자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항상 지금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그렇죠. 과거의 본질, 과거의 원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를 자꾸 보는 게 아니고요. 인과관계를 계속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무슨 소비자 판매 지수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에 의해서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나오는 지표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장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까 그 칼럼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계속 돈을 풀어내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는 명확한 거죠. 이제는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고 이제는 걷어들이는 시기다. 네. 그럼 그런 시기에는 어떤 자산들이 쉽게 무너지고 누가 발가벗고 누가 옷을 입는지를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 때죠. 그래서 당연히 돈의 힘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그런 자산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등락을 저는 보면서 조금 뭐 그렇다면 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년 전, 그러니까 그러한 때서부터 네. 그리고 뭐 최소한 6, 7개월 전서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어야 되는 거고. 조정을 하자고 계속 제가 주장을 그렇죠. 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융주 그때 아마 얘기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좋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계속 그 당시에도 화두는 성장주였으니까. 네. 예. 어쨌든 현상에서는 그런 네. 것들이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고. 네네. 그러면 이제 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뭐 지수는 30% 이상 빠졌지만 개별 주가는 뭐 아니 넷플릭스가 뭐 6, 70% 빠졌으니 말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린 분들 네. 대응을 못해서 이게 뭐 실력이 없어서건 아니면 그 경험이 없어서건 그렇게 네. 물렸어요. 그럼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조정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도 가격이 주구장창 계속 내려가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 통화를 환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요. 지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때를 조금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 네네. 각자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냥 네. 우리 왜 바둑이나 장기 두면 그냥 훈수 두는 사람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네네. 판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3자의 어떤 전문가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투자하는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가치를 측정하기가 힘들고 돈의 힘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래 꿈과 희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많이 오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비중을 계속 앞으로 지금 당장 좀 아프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얼마 이하로 줄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차근차근 좀 지금부터라도 줄여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많이 빠졌어요. 뭐 갖고 있는 종목이 개별 주식이 60% 혹은 뭐 70%, 80%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것들은 이미 바닥이니까 그냥 버티면 다시 이 어떤 유행이 오면 트렌드가 찾아왔을 때까지 버티자. 내가 딴 거 지금 팔아가지고 딴 걸로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겠냐. 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버티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포기하신 분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투자의 관점에서? 그거는 그냥 저는 과거에 한 25년 전인가요? 그때 IMF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빚만 남고 뭐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정리를 하든 말든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거의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고요. 예.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자산을 두고 있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 있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가치주, 채권형 주식 이런 쪽에 계속 돈을 이 비중보다 더 많이 계속 키워 나갔죠.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주식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은 더 급등락이 있죠. 네. 내가 샀는데 장기 투자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올랐을 때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이 항상 돈을 잃도록 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심리가 어떨 때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될 때. 네, 잘 될 때는 지금은 아마 굉장히 침울하고 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이제 복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돈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성급하게 확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시라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좀 반등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채권형 주식 같은 그런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주식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 그런 것들 비중을 앞으로는 좀 계속 늘리시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저 정고점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막막한 네.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네. 뭔가 우리 투자 심리에 의해서밖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네. 실적이 아닌 네. 이런 거는 좀 줄이고 네. 말씀대로 실적과 이런저런 앞으로의 전망에 비해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제대로 평가 못 받네. 네. 싸지면은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주식들을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가져가는 거. 네네.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별로 없어 보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종목 얘기도 좀 뭐 해보시죠.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여기 12월 그날이 배당락하는 날이었더라고요. 네. 12월 말경 그때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쵸. 주식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장했던 주식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사고 있던 종목도 몇 개 그때 학생들이 발굴해 준 거. 예, 조금 제가
농담 삼아 메타버스 주다 이러면서 슈피겐 코리아 얘기했었고요. 아, 네네.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핸드폰 그 액세서리들. 급질. 네네네. 그리고 그날이 배당락을 크게 하는 날이었는데 삼성카드가 배당락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산다고 바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금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쨌건 이러한 어려운,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항상 이 물 위에 떠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유동성이라는 아니면 뭐 좋은 분위기, 네. 시장 환경이라는 물속 위에 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확 빠져버리면서 우리가 진짜 그 뭐지? 갯벌에 그냥 나동거라졌단 말이죠. 네네네. 이럴 때도 언제든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도 버틸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네. 투자하는 게 좋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인 거죠. 네네. 아. 네. 근데 가치 투자 이게 이제 되게 지루하고 네. 너무 재미없지 않냐. 그래서 성장주 확확 뭔가 수익률이 눈에 보이는 네. 이런 거를 또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기 유행이 많이 갔던 거고. 네, 그런 화끈한 재미를 위해서면 그냥 고스톱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런 말씀을 거는, 예. 그러면 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만 좀 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어쨌든 불안해하는 건 네. 과연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금리 인상을 얼마를 하든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잡을 수 있겠냐. 못 잡으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이미 그건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이 크고요. 그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거품의 크기가 부동산 이런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앨런과 파웰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웰은 시장주의자라서 그냥 웬만하면 늦추려고 할 거다. 하지만 앨런이 케인즈주의자라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속도면 그 금융위기 때처럼 뒤늦게 막 많이 올려가지고 자산들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괜찮은 속도로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연준위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잘하는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겁을 주잖아요. 더 오르면 물가 더 오르면 더 올린다 하는 게 그 중앙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신호를 주는 거죠. 더 오르면 더 올린다. 투기 세력. 그러면 네, 잘 안 오르는 게 예. 그러면서 실제로 약간씩 돈을 흡수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연준은 지금의 상황 그래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게. 그러나 결국 잡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그 말을 못 믿는단 말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시장 반응은 연준이 작년까지도 뭐 괜찮아 했었으니까 연말까지도 연준이 실기한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 과연 네. 앞으로도 지금 연준의 말처럼 잡히겠느냐, 믿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신뢰 문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최근 3개월의 가격 등락은 그렇게 오히려 약간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동산도 지금 뭐 좀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과거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한 비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빠지고 충분히 있다? 잡힐 수 있다. 잡힐 수 있다. 네, 아.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했던 걱정.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오히려 그걸 걱정.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면 이렇게 겁을 많이 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금리 수준을 2%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예측하건데 우리는 보통 3%.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지금 3% 당연히 뭐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2% 이상까지 가는 거는 아주 잠깐이거나 예, 아니면 정말 그때까지 뭐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잠깐은 가능하지만은 오랫동안 2% 이상을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혼자 그 금리 올려봤자 사실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하긴 좀 힘들거든요. 같이 일본, 유럽 이런 데도 같이 좀 아니면 중국 그런 데도 같이 중국은 가요. 계속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준을 크게 3%, 4% 이렇게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 지금의 그 미국 경제 수준 그리고 뭐 버블의 크기 뭐 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2%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효과를 크게 보게 하려고 계속 협박을 좀 하는 거죠. 더 오르면 더 올린다. 잘하고 있어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3% 이상 갈 수도 있어라는 예. 그것이 사실상은 협박일 수 있고 협박?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이라기보다 경고. 경고. 예. 어. 그런 거 우리나라도 좀 해야 돼요. 부동산 더 오르면 그 금리 올린다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한국 은행들. 하긴 뭐 이번에 빅스텝 한국은행도 뭐 빅스텝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죠. 예,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일단 첫 번째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혼자서 금리를 3%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ECB도 그렇고 유럽도 네. 일본도 그렇고 네. 일단 금리 인상을 확 못 하는 이유 그 나라들의 중국도 그렇고 그 나라들은 일단은 경제가 그 우리 한국과 미국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지금 금리 올리다가는 더 힘들어지니까. 어려움 겪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네 나라들의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 인상 네. 하면은 더 어려워지니 네네. 할 수 없는 상황. 네, 환율 문제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못 올릴 때 미국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그 금리 차가 너무 커지면 그 다른 나라들하고 그 자본의 이동이나 이런 쪽에 그 마찰적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오히려 다 없죠.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예.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이기주의라고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국 경제에는? 그러면 좋다는 것은 금리를 다른 나라 상관하지 않고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하려고요? 글쎄요. 그러면 자꾸 그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필요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글쎄요. 그거 저희는 우리 원화 약세를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수출. 네네네. 근데 좀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미국은 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지금 수준이면 꽤 달러가 많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이유는 뭐 미국이 어떤 타격이 있나요? 더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에 미국으로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은 아니겠죠.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적자 수준이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예. 수출 물가가 싸진 거니까. 수입 물가가. 네네네. 그리고 수출 물가는 비싸지는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수출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수입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거기서 차익을 우리가 환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제가 환율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빵집이 있고 한국 빵집이 있고 뭐 유럽 빵집, 일본 빵집이 있는데 미국 빵의 맛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미국 그 빵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우리 한국 빵 맛은 그대로인데 빵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 돈이 미국 자본 수지는 또 그렇게 이동할 수 있어도
그거는 이제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이자를 이제 빼먹는 돈이고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것들은 자꾸 다른 나라들로 또 흘러 들어가서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화되고 돈이 빠져나가겠죠. 미국 빵을 잘 안 사 먹게 되겠죠. 네. 예.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